지난 10년 동안 가짜 약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에서 최소 30만 명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치료제의 절반이 위조품이고 어떤 곳에선 해열제 한 병 때문에 아이 66명이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가짜 돈은 더 큽니다. 국제조사기관들은 매년 5조에서 7조 원 규모의 위조 달러가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은 테러 자금, 마약 조직, 불법 무기 거래로 흘러가며 은행조차 몇 분 동안은 진위를 못 가리는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가짜 명품 시장은 이미 연 600조 원 규모입니다. 일부 국가는 자기 나라 GDP의 3에서 5%를 짝퉁 때문에 잃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정식 쇼핑몰, 정식 물류, 정식 결제 시스템을 거쳐 지금 당신의 집으로 배송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피해가 공통적으로 가짜라고 생각하지 못한 순간 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내밀 때, 온라인에서 정품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클릭할 때,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는 그 짧은 순간, 그 몇 초 동안 당신은 이미 위험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를 흉내내며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했는지, 그리고 왜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위조가 사라지지 않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3가지 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조의 역사, 위조 산업의 경제학, 그리고 위조가 실제로 움직이는 공급망 구조. 이 3가지를 이해하면 가짜가 왜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오늘도 우리의 생활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는지 보이게 될 겁니다. 먼저 위조의 역사입니다. 위조는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모델 중 하나입니다. 어떤 시대든 가치를 상징하는 것이 등장하면 그 옆에는 반드시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뒤따랐습니다. 위조란 결국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을 공격하는 기술이었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생존을 위해 새로운 확인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지금의 튀르키예 일대에 있던 리디아 왕국은 엘렉트럼이라는 금은 합금으로 세계 최초의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문양이 찍힌 이 동전은 왕이 보증한 가치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은 그 도장을 믿고 물건을 교환했죠. 하지만 이 믿음은 곧바로 공격당했습니다. 겉은 금빛으로 아름답지만 속은 싸구려 구리로 채운 가짜 동전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복제해도 가치까지 따라올 수 있는 구조가 처음으로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동전을 손가락으로 튕겨 소리를 듣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심지어 이를로 깨물며 금속의 질감을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상인들은 특정 광산과 지역에서 온 동전을 꺼렸고, 거래 전에 이 동전 괜찮냐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부도 대응했습니다. 왕실은 위조범을 공개 처형하고 신고자에게 상금을 주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동전에는 더 복잡한 문양과 테두리를 새겨 정품을 구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퍼지면 범죄자들도 곧 따라왔습니다. 국가가 방어벽을 하나 세우면 시장 어딘가에서는 그걸 무너뜨릴 방법이 곧 탄생했습니다. 1000년쯤 후 중국 송나라가 등장합니다. 송나라는 동전 대신 종이돈, 즉 지폐를 도입하며 상거래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무거운 동전 대신 종이 몇 장이면 큰 거래가 가능해졌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폐의 등장은 위조의 황금기이기도 했습니다. 모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범죄 조직은 수천 장의 위조 지폐를 비교적 쉽게 찍어낼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도 반응했습니다. 상인들은 특정 지역에서 발행된 지폐는 받지 않거나 지폐의 두께, 잉크 번짐, 무늬의 선명도를 손끝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부 상점은 아예 은괴만 받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지폐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처벌을 강화하고 지폐에 더 복잡한 문양과 인장을 넣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폐가 널리 쓰이면 쓸수록 위조도 함께 늘어났고, 결국 명청시대에는 지폐 사용 비중이 크게 줄고 다시 은덩어리 중심으로 회귀합니다. 위조가 기술을 압도하면 사람들은 시스템 자체를 버린다. 송나라가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폐를 비춰보거나 만져보는 행동, 약국에서 정품 인증을 찾는 행동,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 평점을 확인하는 행동은 사실 이 시기부터 내려온 진짜를 찾기 위한 인간의 생존 기술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위조는 더 이상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경제 전쟁을 위해 쓰는 전략 무기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버나드 작전이 대표적입니다. 나치는 강제 수용소 안에 비밀 인쇄소를 만들고 인쇄공, 조폐 기술자, 은행 전문가를 모았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국 파운드와 완전히 똑같은 지폐를 만들어라. 파운드의 종이 섬유 구조, 잉크 농도, 미세 문자, 일련 번호 패턴을 모두 분석해 복제했고 영란은행조차 처음엔 구별이 어려울 정도의 위조 지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폐들은 영국 상공에서 살포되지는 않았지만 유럽 전역에서 첩보 자금, 뇌물, 무기 구매에 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오스트리아 호수 바닥에서 거대한 양의 위조 파운드가 발견되면서 이 작전의 전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국가 신뢰를 기반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 나치는 그 기반을 직접 공격하려 했던 겁니다. 냉전기에 들어오면 공격 대상은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로 이동합니다. 기축 통화인 달러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화폐이자 권력입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악명 높은 슈퍼노트입니다. 정품과 종이 질감, 잉크 반응, 음선, 홀로그램, 자외선 반응까지 거의 동일해 일반 상점은 물론 은행 기계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를 만들려면 개인이 아니라 국가급 장비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가 배후라는 의혹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남미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위조 산업이 등장합니다. 페루, 콜롬비아 일대의 작업장들은 작은 인쇄소들이 분업 체계로 묶여 움직였습니다. 한 곳은 종이만 만들고, 한 곳은 판을 제작하고, 한 곳은 인쇄만 하고, 또 다른 곳은 최종 커팅과 노후화 작업만 담당합니다. 어느 한 곳이 적발돼도 전체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전체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산업은 조직폭력적이면서도 산업형 구조를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현대 위조 생태계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위조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래가 빨라지고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는 더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폐에서 시작된 위조는 지금은 약, 부품, 신분, 화장품, 데이터, 목소리, 영상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위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신뢰를 겨냥한 정교한 공격이고 경제, 정치, 범죄, 기술이 모두 얽힌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제 위조 산업의 경제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조는 겉으로 보면 단순한 비윤리적 범죄 같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계산된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노를 일으키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그 구조가 너무나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대한 산업 생태계로 성장한 겁니다. 세계 경제를 보면 위조는 이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기구들은 전 세계 무역의 약 2.5%가 위조 혹은 불법 복제 상품이라고 추정합니다. 규모로 보면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작은 국가 하나의 연간 생산 규모와 맞먹습니다. 화폐, 의약품, 명품,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까지 포함하면 위조 산업은 이미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는 경제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극단적으로 높은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위조한다고 하면 정품은 수백만 원에 팔리는 반면 공장에서 비슷하게 보이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몇만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단, 부자재, 인건비를 모두 합쳐도 정품 가격의 극히 일부만 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제품은 도매 단계에서 이미 몇 배의 이익을 남기고 소비자에게 갈 때는 정가 수백만 원짜리를 해외 직구로 싸게 판다는 식의 이야기로 판매됩니다. 소비자는 큰 돈을 아꼈다고 생각하고 판매자는 정품보다 훨씬 싸게 팔았으니 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가 대비 엄청난 이득을 취한 뒤 그 차익이 세금도 규제도 소비자 보호도 피한 채 무너진 어둠 속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위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조 산업이 책임을 분산시키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위조는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게 구조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사람은 인쇄 기술을 알지 못하고, 인쇄를 담당하는 사람은 유통 구조를 모릅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시키는 대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운송만 했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중추에 있는 진짜 책임자는 드러나지 않고 산업 전체는 계속 유지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조가 합법적인 유통망을 그대로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조품은 불법 경로로만 이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당수의 위조품은 정식 항공 화물, 정식 컨테이너, 정식 택배, 정식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법입니다. 상품명도 멀쩡하게 적혀 있습니다. 플라스틱 왕구 1만 개, 미용 화장품 샘플 5,000세트, 해외 공장 직송 같은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박스 내부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거나 아예 처음부터 전부 가짜인 경우도 많습니다. 합법 시스템을 그대로 타는 순간 위조품은 투명 인간처럼 숨어버리고 일반 유통품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적발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점입니다. 위조 산업은 공급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 시장은 분명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싸고 더 빨리 더 화려해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은 위조 산업과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맞물립니다. 여기에는 여러 심리적 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심리입니다. 정가 10만 원짜리가 3만 원에 올라오면 대부분 의심합니다. 그러나 10만 원짜리가 7만 9천 원, 8만 2천 원에 올라오면 의심이 줄어들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가격 자체가 신뢰의 기준이 되는 앵커링 효과가 작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신뢰입니다. 대형 쇼핑몰, 유명 판매 플랫폼,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사서 설마 가짜겠어? 라는 생각이 스며들죠. 세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어떤 제품을 샀는데 효과가 의심스러워도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졌네, 원래 이런 제품은 꾸준히 써야 효과가 나타나지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와인 라벨만 바꿔도 같은 와인의 맛 평가가 달라지는 유명한 실험처럼 정품처럼 보인다는 단 하나의 정보가 우리의 감각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하면서 위조 산업은 수익률은 극단적으로 높고 리스크는 조직 전체에 분산되고 합법 유통망을 탈 수 있어 적발이 어렵고 사람들의 욕망이 계속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산업은 오히려 합법 산업보다 더 빠르고 더 공격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조 산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높은 수익률과 인간의 심리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형태의 가짜가 만들어지고 있고, 새로운 소비자가 그 가짜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으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조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조가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유지되는 이유는 단순히 만드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이 산업 전체가 하나의 정교한 공급망처럼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합법 시장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단속을 강화해도 위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구조 자체가 너무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조 공급망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네 단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생산 단계입니다. 위조품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제품 종류와 국가에 따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실제 조폐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장비를 갖춘 인쇄 시설에서 위조 지폐를 찍어내기도 합니다. 특수 종이, 면섬유 비율, 잉크, 요판 인쇄, 홀로그램까지 정품 지폐와 거의 똑같은 공정을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화장품, 의약품, 자동차 부품 같은 소비재 위조품은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야간 시간대에 몰래 돌아가는 비공식 라인도 있고,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 숨겨진 소규모 작업장도 있습니다. 허가도, 안전 규정도, 위생 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임시 화학 공장도 흔합니다. 낮에는 합법적인 제품이 출고되고, 밤에는 똑같이 생긴 가짜가 몰래 찍혀 나오는 이중 생산 구조 역시 매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결국 어떤 상품이든 적당한 기술과 장비만 있다면 누구든지 생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혼입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위조 산업의 핵심이자 가장 치밀한 전략이 숨겨져 있는 지점입니다. 위조품이 제조된 후 시장에 퍼지려면 반드시 정규 물류망에 섞여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물류량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컨테이너와 화물을 일일이 검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항구와 공항을 떠나는 수많은 컨테이너 중 일부는 신고된 내용과 전혀 다른 물건을 싣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완구 하나만케, 화장품 샘플, 공장 잉여 재고라고 적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정교하게 숨겨진 가짜들이 실려 있습니다. 일부는 신고 내용과 완전히 동일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섞여 운송되기도 합니다. 세계 무역 구조는 샘플 검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모든 화물을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검사하고 나머지는 서류와 신고 시스템을 신뢰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틈을 이용해 위조품이 조용히 합법 물류망 속으로 스며듭니다. 한번 정식 통관만 통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합법적 유통품과 완전히 동일한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통과 세탁 단계입니다. 통관을 통과한 위조품은 국내 물류 창고로 들어가고 그 후 도매시장, 소매업자, 온라인 판매자에게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 상품과 위조품은 거의 동일한 진열, 동일한 판매 페이지, 동일한 택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없고 판매자는 정식 물류를 거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경우 위조 지폐는 현금 유통량이 많은 장소로 흘러갑니다. 재래시장, 환전소, 카지노, 국경지역, 유흥업소 같은 곳들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지폐가 아주 빠른 속도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위조 지폐는 금방 은행, 상점, 개인 지갑까지 퍼져나갑니다. 유통 과정에서는 돈의 세탁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위조품 판매로 벌어들인 현금은 일반 매출과 섞여 깨끗해지고 일부는 암호화폐로 전환되어 여러 지갑을 순환한 뒤 다시 현금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금의 출처는 거의 추적할 수 없게 됩니다. 위조품이 정식 시장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부터 위조 산업은 합법 경제와 사실상 동일한 길을 걷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 도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소비자는 보통 득템, 특가, 해외 아울렛 직송, 정품과 동일 라인 같은 문구를 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제품은 정식 송장으로 배송되고 지불은 공식 카드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자는 택배 박스를 열고 제품을 꺼내는 순간까지 이것이 가짜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진짜와 똑같이 보이는 지폐를 내밀고 약국에서 정품처럼 보이는 약을 건네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단계에 도달하면 진품과 위조품의 구분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결국 우리가 손에 쥐는 물건은 단순히 조금 싸게 산 무언가가 아니라 복잡한 공급망을 거쳐 들어온 위조 생태계의 최종 산물입니다. 위조 공급망은 합법 경제와 완전히 같은 길을 걸으며 그 때문에 완전한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급망은 언제나 움직이고 그 속에서 가짜는 언제나 진짜와 섞여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조의 역사, 경제학, 공급망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조는 돈이 생긴 순간부터 함께 자라온 인류 최장수 범죄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정교해졌고 화폐에서 시작된 위조는 이 약, 부품, 신분, 화장품, 디지털 데이터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위조 산업은 감정적으로는 범죄지만 구조적으로는 완전히 계산된 비즈니스입니다. 원가는 낮고 수익률은 높고 리스크는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심리가 그 비즈니스의 가장 큰 동력입니다.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화려하게를 원하는 마음 말이죠. 위조 공급망은 합법 경제와 같은 길을 걷습니다. 같은 항구, 같은 컨테이너, 같은 택배, 같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위험을 낮추는 것 정도만 가능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완벽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정부, 국제기구, 기업들이 아무리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해도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할 겁니다. 기술이 한 걸음 나아가면 위조 기술도 한 걸음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손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해야 할 곳에서 의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 것. 비싸고 몸에 들어가는 것일수록 정식 유통망에서 구입하는 것, 너무 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잠깐 멈춰보는 것. 이 정도의 습관만으로도 우리가 위조 산업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가짜는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침투합니다. 약국 카운터 앞, 온라인 결제 버튼을 누르는 손끝, 택배 박스를 여는 일상의 몇 초 사이, 그 몇 초 동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 번쯤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손에 쥔 약, 화장품, 지갑 속 지폐,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정품 맞아요, 믿고 사세요 라고 말하는 그 상품들, 그게 진짜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까?